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7% 하락한 26,017.81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6% 내린 2,798.0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3% 낮은 7,296.0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지수가 하락했지만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에 따르면 1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의 27.9에서 22.2로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25.0이었습니다. 지수는 제로를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을 가늠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이 추운 날씨 탓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2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8.2% 급감한 119만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5% 감소한 128만 채였습니다. 주택 착공의 감소는 특히 한파가 왔던 북동부에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03% 내린 63달러 9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엇갈리는 지표가 나오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지난해 12월 원유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하락 출발의 장중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의회는 연방 정부 폐쇄를 피하고자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아직 공화당과 민주당이 단기 지출 예산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와 기술, 통신업종만이 소폭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보죠. 코스피 시장이 2,515포인트로 강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IT주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통신과 증권주도 강한 장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라서 89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900선 코앞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전일에 급락했던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반등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일부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집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는데 미 연방정부의 폐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미 의회는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서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또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까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는 연방가능성의 폐쇄 여부에 대한 것은 조금 아직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아마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매번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단기로 해서 계속해서 타결이 되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연방정부가 일시 업무 정지에 어떻게 보면 처할 위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을 풀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는 우선은 통과를 해야 됩니다.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이런 공화당이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100석 중에서 지금 현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는 51석입니다. 그런데 연방정부의 이런 그런 것을 지출에 대한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석 이상이 필요하다. 즉 바로 민주당의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디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카라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불법 체류 청전 추방 유예 제도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합의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이슈를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해 줄 의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뭐 공화당 측에서는 새해 단기 예산안을 계속해서 다시 발표를 하고 기존 안에 어린이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위한 이런 자금 지원과 일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런 세금 유예 같은 것을 좀 추가시키면서 조금 민주당을 좀 달래기에 좀 나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이런 이슈가 나오면 아마도 현지 시간으로 해서 19일 날 미국에서 아마도 통과를 또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 트럼프 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은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셧다운이 필요한 이런 좋은 셧다운도 있었었다라는 이런 과거의 발언까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만약 혹시나 되면 공공 업무가 우선 좀 중단이 됩니다. 물론 일부 이런 서비스는 제공이 되지만 대부분이 좀 중단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국가안보나 사법 집행을 등 주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의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심장이 어떻게 보면 멈춰버리는 결과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조금 오늘 하락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 위축에 영향을 미쳤던 미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GDP를 발표했죠. 중국 경제가 6.9% 지난해 성장하면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였던 6.5% 성장을 크게 웃돈 수준이다라고 밝혔는데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작년께 워낙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사실 한 6.5% 정도 중국 정부가 2017년 GDP를 그 정도로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6.9% 이상 나오면서 실제 세계 경기의 좋아짐으로 따라서 중국도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아마도 소비에 대한 GDP가 성장률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올해도 아마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올해 대부분의 중국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6.5% 정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과학원 쪽에서 예측을 한 게는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GDP가 한 6.7% 정도는 아마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마도 긍정적인 이런 중국의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중국 정부가 부채 감축 등에 대한 이런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올해는 사실은 6.5만 성장해도 좀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지만 전 세계의 이런 흐름 같은 경우가 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연초
즉 올 상반기에 좀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좀 많이 지금 예상이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상승을 하다가 하반기에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 어떻게 보면 경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계속해서 2년치를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흐름, 즉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GDP가 계속해서 견조하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GDP의 흐름을 보면서 전 세계도 잘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약달러가 지속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고심에 빠졌다라는 내용인데요. 달러 약세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유로존과 일본 당국자들이 일제히 자국 통화 가치 절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달러 약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여기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달러가 약세이다 보니까 원화도 강세인 것처럼 수출 기업들이 정말로 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구간으로 지금 현재 치닫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달러가 계속해서 새해에도 약세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로존과 일본 당국자들이 지금 현재 일제히 자국의 통화 가치 절상을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립니다. 유로와 엔화가 강세가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물론이고 수출 경쟁력까지 좀 떨어뜨리면서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정상화를 조금 시키려고 하고 있는 조금씩 이제 긴축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 환율이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엔화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110원 정도에 대한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급격한 환율 변화가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서서히 움직이는 건 그나마 경제나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최근 들어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3년 저점을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런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이제는 긴축 통화로 계속해서 긴축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전 세계 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에게는 조금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다 수출 경쟁력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미국만 어떻게 보면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타 다른 국가들은 조금씩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긴축도 해야 되고 수출도 많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르면 사실은 수입 물가가 가뜩이나 떨어져서 사실은 물가가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좀 많이 부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올라와 줘야지 긴축을 하려는 이런 모습 선순환 과정이 가까이 가는데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 물가가 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출 위축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좀 느려지거나 물가 상승률이 더 둔화가 되면 글로벌 위기 후에 단행한 통화 부양책을 좀 줄인 뒤 긴축에 착수해야 되는 중앙은행들이 계획대로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을 펴는 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유로존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강력한 이런 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신기를 좀 건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 달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강한 정책을 쏟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 좀 최근에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국가의 자국 통화 가치 절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목소리였는데 그렇다면 차장님 우리나라는 원화가 어느 정도까지가 돼야 좀 수출주가 안정을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원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원화에 워낙 강하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은 잡아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070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어제 같은 경우는 1.45원 정도가 조금 상승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계속 여기 있는 것보다는 1,100원 정도 이상까지는 올라와 줘야지만 좀 움직임이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이슈, 물론 4분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성과금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긴 했지만 수출에 대한 이런 가장 큰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원동력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한 1,1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장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좀 여쭤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코스닥에 지금 현재 계속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틀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셀트리온 삼형제가 노무라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다가 어제 같은 경우 다시 또 안정을 시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실제적으로 어제와 같은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편안하게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실제로 그동안 계속해서 그냥 올렸던 이 바이오텍 섹터가 아니라 이제는 좀 순환 매장이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M&A나 여러 가지 합병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는 어찌됐든 그래도 2018년에는 아마도 대기업들이 아니라 중소형들이 많이 속해 있는 아마도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대세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900선이 거의 다 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고 지금 현재 올 초만 하더라도 1000선의 얘기가 나와도 이것도 장밋빛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1100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목표가를 상향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실적이 집계가 된 게 한 6조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 4분기에 한 4,500억 정도밖에 못 벌었었는데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은 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연간 7조 이상의 이런 코스닥의 이런 수익이 나타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900선이 아니라 1000선 언저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세 상승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주식 참여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는 종목에만 계속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실적으로 회귀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만개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금씩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종목만 피킹만 잘해 주신다면 올해 수익은 좀 많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연장선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시키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제시를 했던 2.9%에 비해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3.0%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7%로 낮춰 잡았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부분이 다소 비둘기적이었다라는 시선입니다.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의견은 뭐 앵커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종합 정리 포인트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요. 특히 이제 어제 기준금리 동결은 뭐 다 아는 예측했던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1.5%대 그대로 유지하는데 보통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어떤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인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금리 동결이겠지라는 쪽으로 해석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상반기는 아니지 않을까, 해봐야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쪽들이 상당히 우세한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 또 걸리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겠죠. 이 부분을 빼게 되면은 여전히 관망 쪽에 대한 시각이 우세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특히 이주열 총재 입장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데 많은 걸 보겠다. 확인할 건 확인하고 보겠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있다라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가장 큰 배경의 근거는 낮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가가 어느 정도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게 되면 물가 상승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으면서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징후가 혹시나 우려했는데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12월 수입 물가를 보게 되면은 전월 대비 0.8%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개월 연속 다시 하락세로 바뀌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래도 유가가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물가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좀 뒤엎은 부분들은 워낙 강세죠. 워낙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 유가 상승세를 약간 좀 누르는 형국이 나온다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정부나 아니면은 정부에 관련된 이제 여러 생각들에 대한 가장 큰 관점은 워낙 강세를 어떻게 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어떤 기폭제로 사용하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일단 그렇게 크게 압박을 줘서 어떤 원화에 대한 흐름들을 약간 좀 부양시킬 가능성은 일단 없겠다라는 관점도 하나의 좀 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변화를 크게 뒤집을 수 있는 흐름들, 즉 그러면은 경기 성장이나 경기 변화가 좀 빠르게 상승해서 그에 따라서 대처하는 흐름 관점 쪽에서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올해 한 3차례 금리 인상할 걸로 거의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국도 경기 관련된 변수들이 좀 빠르게 움직여서 오히려 이를 좀 금리를 빨리 올리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도 약간 따라서 올리는 경향들이 좀 크겠죠. 이런 어떤 변화만 없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올해 한 지금 3월 달 정도면은 미국이 한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리게 되죠. 이제 금리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입장이 그래도 관망세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의 한 단계 금리가 올라온 상황 쪽에서 뭔가 좀 변화를 슬슬 시동을 거눌 것인가, 이런 쪽도 일단 적어도 1분기는 끝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지난 10월 전망치 대비해서 0.1%포인트 인상을 시켰는데 올해는 좀 나아질 겁니까? 질 거라고 보세요? 네, 가봐야 되겠죠. 일단 산업 현장에 한번 가보고 돌아가는 거 한번 지켜보고 그런 상황 쪽에서 바라볼 때의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수출 관련된 쪽에 대한 지표들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유지한 가운데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내수 관련된 쪽이 조금 더 확보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경제 성장률이 지금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 성장률 이상 쪽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충분히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속도겠죠. 속도가 만약에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다가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부담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가장 좋은 상황들은 은근하게 달궈주면서 올라오는 그런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럼 이런 흐름을 반영하면서
자산 관련된 가격들이 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반영돼서 움직이지 않나 이런 것들도 같이 속도 측면에서 좀 점검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636조 원에 달하는 정부 기금이 코스닥이나 벤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금 평가 때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정부의 정책적인 분위기는 일단 올해 초부터 발표했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예. 그 이후에 계속 일환으로 벤처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에서 활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비슷한 어떤 평가 지침을 내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금 평가 지침이 올해 개편이 소폭됐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관련된 연금 기금 관련된 쪽은 거의 다 이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봤었을 때 정부 기금 한 636조라고 얘기하셨죠? 네, 이 숫자가 맞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운용할 때의 묘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좀 더 파장이 크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운용상품 집중도를 평가할 때 국내 주식형 관련된 쪽으로만 둥그스름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구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코스피에도 얼마를 들어가고 코스닥도 얼마를 들어가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코스피만 샀었으면 됐을 부분들을 코스닥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변화가 들어오겠다라는 어떤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배점을 5점에서 6점 그래 제 점수는요,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향되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벤처기업 같은 혁신성이나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 투자할 때도 이제, 100억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유 현금의 한 1% 정도까지 투자를 했었을 때 1점이 가산점을 붙고요. 그만큼, 그에 따른 어떤 활성화를 계속 이끌겠다라는 관점이겠죠. 그러다가, 없던 부분들인데, 이 사회 책임 펀드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사회책임 펀드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쉽게 저희가 얘기하는 착한 기업이죠.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펀드와 관련된 기금 운용을 이쪽에 편입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가점을 받습니다. 이점을 더 반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운용이나 운용사의 입장이나 기금을 운용자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내가 내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고 한다면 당연히 평가 지침을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과 같이 맞물리는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의 일원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상반기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시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은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조금 있으면 한 2, 3월 달 이후부터는 약간 이제 산업별, 섹터별 부분 쪽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들이 나올 걸로 보이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섹터와 집중된 현상 쪽으로 같이 발맞추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여전히 코스닥 시장 발맞추는 매매 투자 전략들은 유효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정부 기금이라고 하는 연기금이 지금 뭘 사고 있나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올해도 지금 한 초에 나왔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쭉 보면서 접근을 해봤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1월달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시간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꼭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근데 지금 그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이제 상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들 일단 선별적으로 사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이오 관련된 제약 쪽이 조금 더 무게를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셀트리온이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가총액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다시 다변화가 되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연기금이 과연 코스닥 관련된 쪽에서 관심을 두되 단순하게 제약바이오 관련된 쪽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만 계속 잡느냐 아니면은 시가총액
구성비가 좀 변한 상황 쪽에서 골고루 담느냐. 그래서 즉 비바이오 쪽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법이 조금 달라지느냐. 이에 따라서도 약간 2월달 이후부터 연기금에 관련된 매매와 시장 흐름들도 같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지금보다는 약간 2월달 이후의 쪽에 좀 더 연기금 매매는 확실하게 좀 챙겨가는 전략들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종목의 포커스가 맞춰진 뉴스인데요. CJ E&M이 CJ 오쇼핑에 흡수 합병된다라고 합니다. 유통과 미디어가 결합을 하는 건데 이 같은 공시가 나오기 이전에 최근 들어서 CJ E&M을 추천하신 전문가는 굉장히 많았었고 네. 사실 CJ 오쇼핑은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는 좀 밖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부장님? 네, 일단 좀 복잡 미묘합니다. 예. 이 CJ그룹 쪽에서 일단 지배구조 개편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럼 무슨 흡수합병이나 어떤 지분 관련된 게 좀 바뀌겠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봤는데 발표는 약간 좀 의외였습니다. 특히 CJ E&M이 주체가 아니라 CJ 오쇼핑이 주축이 돼서 E&M을 흡수합병한다. 일단 여기서 약간 시장 반응들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CLSA라고 하는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매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딱 봐서 지금 가장 크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 앵커님께서는 홈쇼핑 보십니까? 모바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모바일로 보죠. 대세가 바뀐 상황이죠. 예, CJ 오쇼핑과 같은 이런 또 홈쇼핑 과거에 TV 채널로 이어졌던 홈쇼핑은 지금 이제 TV 쪽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쪽으로 많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CJ 오쇼핑이 차지하고 있는 홈쇼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쓰자고 한다면 과거 구태의원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쪽에 대해서 왜 CJ E&M이 들어가느냐 이런 관련된 쪽에서 약간 좀 매도한 약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부정적인 상황들이 좀 많았었죠. 그런데 일단 지금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던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TV 홈쇼핑 사양 쪽이다. 잘 안 되는 쪽 맞다. 그러면 저성장인데 그러면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쪽의 변화가 필요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이런 영상과 관련된 쪽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한 어떤 커머스에 대한 변화들을 좀 더 다변화시키겠다. 그러면은 가장 잘하고 있는 최적화된 쪽이 CJ E&M이 이런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합병하면은 우리는 시너지가 날 겁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CJ 오쇼핑 입장이고요. 상대적으로 CJ E&M 입장은 최근 들어서 봤었을 때 K컬처밸리라고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1조 4천억 정도까지 자금을 투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에 따른 어떤 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돈이 좀 딸리죠.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콘텐츠 제작에 여러 가지 계속 또 힘을 쓰려고 하는데 자금 쪽과 관련된 쪽을 좀 숨통을 쳐주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CJ E&M이 갖고 있는 한 1,800억 정도 현금 흐름, 현금 이쪽을 좀 더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가면서 이어졌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 흐름상을 봤었을 때 CJ E&M의 덩치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CJ 오쇼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직접 어떤 채권 발행이나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쪽도 의문이 남긴 하지만은 그래도 양사 합병을 통해서 CJ 그룹 자원에서는 뭔가 좀 시너지가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어떤 시장의 반응이나 흐름을 봤을 때 좀 예상외다라는 관점들이 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노리는 가장 큰 전략은 일단 CJ 오쇼핑과 E&M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5조대가 넘어갑니다. 한 5조 3천억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그러면 코스닥지 총 3위 정도 되는 건가요? 4위 정도 될 겁니다. 4위요? 예. 아직까지 합병을 해봐야 알고요, 그건요. 그래서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위 안쪽이다라고 했었을 때 코스닥이 지금 가장 관심이 뜨거운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나가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위쪽으로 들어왔었을 때 변화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크겠죠. 긍정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단기 불확실성이 커질 때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비중을 늘리는 게 낫겠다. 관점 쪽에서 일단 뭐 둘 중에 뭘 사느냐 그거는 나중에 합병이 되면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나 좀 흔들림이 심한 종목을 조금 더
노리는 전략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CJ 옷쇼핑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단기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CJ 옷쇼핑에 대해서 실망 매물과 함께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흡수합병하게 되면은 CJ E&M이 포함되는 종목으로 바꿔주겠지라고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일에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뭐 IT도 다시 올라왔었고 여러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그래도 좀 한숨 돌렸다라는 투자자분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시 반등을 보였고요.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장님? 보통 이제 증시 격언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죠. 길게 가려면 오래 가려면 같이 가자.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만 갔습니다. 셀트리온 빼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한 10% 작년 연말 대비해서 올랐는데 셀트리온을 뺀다 그러면은 0.3% 하락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의 장악력이나 셀트리온만 바라봤던 코스닥 시장 지수에서 과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포스트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이게 가장 크게 주목을 했던 흐름들인데 딱 조정을 받고 나서 봤더니 제약바이오주도 다 밀리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만 밀렸죠. 오히려 그 안쪽에서 제약바이오 좀 될 만한 종목들, 특히 대표적으로 바메라고 하죠, 저희가 바이로메드.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한가가 들어가는 등 시장의 주목을 한 번 더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지금 약간 한숨을 돌리는 상황들이죠. 또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가 아닌 비바이오주들, 이쪽에 대한 시각들도 상당히 바뀌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셀트리온이 조정을 받자마자 바로 시장에서 치고 올라왔던 쪽은 우리 JYP 형님, JYP 엔터 쪽에서 특히 트와이스를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쪽과 함께 또 스트레이 키즈라고 그러죠. 네, 지금 새로운 보이그룹 쪽, 그쪽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엔터테인먼트주에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한쪽으로 쏠림들이 오히려 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다변화된 이런 어떤 흐름들은 시장의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시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한번 고점 만들고 그냥 쭉 밀려나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워낙 강했던 종목이고 시장의 주도적인 흐름들과 변화를 가져갔던 상황인 만큼 고점을 한두 번은 더 시도를 하는 현상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이 또 집중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이 못 가는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관점을 배제하고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회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해서 셀트리온을 고점에서 매매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좀 덜 간 종목들, 시장에서 좀 관심이 안 갔던 종목들도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평창올림픽 이제 얼마 안 앞둔 상황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뭐 카지노, 이런 어떤 중국 소비주 쪽도, 특히 화장품주도 이제 막 슬슬 움직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거기다 뭐 5G 관련주들 그동안 좀 못 갔었죠.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섹터 포스코 캠텍만 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 이런 쪽도 같이 돌아가면서 확인하면서 타이밍과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일단 매매 열심히 하시고 푹 쉬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요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은 선재 트레이더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윤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듣겠습니다. 네. 어제는 별로, 좀 편한 그림은 아니다. 미리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332지수 위에서부터는 매수 쫓아가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처음에 매도를 한번 쳤고, 그 다음에 331.80이 잘 깨지는지를 보겠다. 그래서 입절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짧게 또 손절 잡아서 여기서 한번 리스크 관리가 들어간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재매도를 쳐서 9080대까지 빼먹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 쪽으로
전략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우선 그림들이 좀 이상해서 얘네들을 50이다 손절을 잡고 유지를 해보자. 뭐 그림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얘가 4호까지 쳐서 또 건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 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제일 불리하신 분도 약수익으로 마감을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림들 원래는 어제 그림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부합으로 끝나는 걸 예상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세진 것 같아서 우선 뭐 좀 애매모호한 그림이 연출되고 좀 복잡할 거다 말씀을 드리는 상태에서 칠 거면 무조건 매도만 친다. 그리고 329.10이 열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드실 분들은 매도 관점, 그리고 약수익에 오늘 장들, 어제 장들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부합 지키실 분들은 관망,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지속적으로 이 윗구간들 휩쓸어 주더라도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들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후에 한 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급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신 보는 자리는 아직 지지 못했고요. 자, 오늘 전략으로 이렇습니다. 330.30 저항 오늘 잘 지켜내는지 볼 거고요. 뭐 전략적으로 주력 매매 자리는 329.10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매도 목표가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들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두 자리를 드릴 건데요. 329지수하고 327지수입니다. 우선 리딩 할 때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제가 확정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시가 전이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오늘 저항이 있다. 329지수, 그 다음에 327지수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윗자리 저항은 331.50 저항을 그대로 두고 대비합니다. 대신 오늘 시가에서 330.30 저항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은 윗구간, 아랫구간들 마중 나가는 추격 매매는 자제하시고요. 전체 부합 바운더리 예상저항 331.5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 329.00, 1차적으로 얘네들 부합 바운더리에 혹시라도 하방이 더 세진다면 얘네들은 327까지만 열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세 저항으로는 가장 강한 저항점들은 327지수, 그 다음에 331.50 지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합 바운더리를 길게 여시고 아마 시가는 330지수 330.30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구간 아래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매수가 강하다면 윗구간 매도를 대기하시고요. 매수가 좀 약하다 싶으시면 331.50, 30 매도에, 그 다음에 아래 구간도 약한 자리들, 그 다음에 강한 자리들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큰 보합 바운더리는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에서의 핵심적인 보합 바운더리는 이 정도의 구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그림들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여튼 전반적으로 휩쓸 구간들도 좀 있는 상태였고 윗자리 테스트, 아랫자리 테스트 있다가 갑작스러운 변동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딱히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가나 저가에서 추격하는 거는 오히려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 쪽으로 가볼게요.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신지요? 네, 우선 달러 인덱스 이 구간에서 어제 좀 눌렸다가 여기서부터 재반등을 노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이 정도 부근부터는 그냥 달러 인덱스가 다시 재반등하는 것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로 달러 어제 방송 아침 시황 중에서는 예상 저항들 굉장히 잘 잡아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작되면서 아침에 좀 더 일찍 오전장에 이런 구간들 막고 매도를 먼저 한번 건드리자는 사인들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1차적으로 굉장히 작은 수익들만 잠깐 주다가 올라가는 그림들이 생겨서 다시 어제 매도 자리를 윗구간에서 설정해서 다시 재매도를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부터 드렸고요. 그래서 드려서 우선은 좀 다시 다 되돌리는 걸 보려 했는데 굉장히 힘이 약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관리의 중간 자리들, 목표가들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기대치는 지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밀리더라도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 매수 전략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반등 매도 전략들 그대로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리스크 없이 뭐 빠져나올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수익도 내고 뭐 잘 매매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지루한 장들이었고 그냥 위협을 계속적으로 가하는 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같은 전략으로 볼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이 아랫자리들이 굉장히 강력한 자리였기 때문에 위에서 추세로 매도로 밀 때도 저희가 이 구간들 이상 보지 않는 이유는 이 자리가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얘를 깰 수 있는지 테스트를 볼 생각입니다. 해서 오늘은 1차 오늘 유로 예상장은 123000,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215000. 저기 아래 하단부들 이 자리와 그 다음 자리까지 큰 추세 매도 목표를 열고 우선은 큰 추세 매도 목표를 열더라도 우선은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시에 단타부터 시작돼서 익절을 잡고 끌고 가는 전략들을 할 거고요. 너무 약하다면 저희도 약수익을 고려하고 관망도 할 생각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여전히 어제 이 자리들 계속 막혔었고요. 저희 예상 그림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여기서부터 매도를 이렇게 끌고 올 전략이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약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면서부터는 우선은 40대 매도로 진입이 들어오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윗 구간에서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고 계신 분들 아래 구간에서 분할 대기를 해서 전략적으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63.4243 자리를 진입을 하려고 했으나 뭐 기존 회원들과 함께는 윗구간에서 해서 전략적으로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 다시 50을 찍는 걸 보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힘이 없어서 뭐 새벽 어제 뭐 2, 3시까지 제가 같이 있어드렸는데요. 우선은 뭐 3, 40피 뭐 수익도 나셨다 그러고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추세 저항들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윗 구간들 여전히 열려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구간 저항점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예상 지지력들 63.40대 그리고 힙소가 있다면 아마 2830까지는 힙소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구간들 지지력에 그다음에 예상 저항 여전히 64.50까지 최대치를 열겠지만 아직은 64달러 저항이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상 저항들 64달러, 그다음에 64.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오전장에는 이 정도의 보합 구간들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전략적으로 매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뭐 골드도 어제 이 자리들 맞고 뭐 일찌감치 매도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펼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오랜 기간 동안 위협을 가하다가 수익을 줬죠. 굉장히 작은 구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전히 예상 저항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구간들 전략적으로 막고 매도로 지속적으로 밀어볼 생각이고요. 대신 오전 중에 마중 나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윗 구간까지 배수준 치고 반등 시 매도 전략 유효하다. 그 다음 목표는 똑같이 길게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까지 무조건 간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잘 막히면 걔네들은 하루 이틀 보합이더라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단타부터 시작돼서 익절 잡고 롱포를 끌고 갈 수 있는 전략들 여전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전략적으로 펼칠 생각이고요. 어제 뭐 잘 수익으로 약수익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컷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합 구간에서의 야금야금 움직이는 그림들 여전히 뭐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전략적으로 기다렸다가 매매 전략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반등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매수 쪽보다는 반등 매도 전략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와 같이 굉장히 지루한 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조금 더 조심해서 매매에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오늘도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비트코인 열풍으로 시작된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목소리에 암호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서울경제TV에서는 오늘 낮 12시에 이 암호화폐 사기인가 혁명인가라는 주제로 탱방송 특집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중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